안녕하세요. 이제 또 겨울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겨울학기에서 그 리좀이란 무엇인가, 리좀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에 그 천회고원 강의를 한 2학기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이번 학기는 좀 자세하게 천회고원이라는 그 텍스트가 워낙 그 방대하고 만만치 않은 그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도 이제 그걸 줄곧 읽어왔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눈에 좀 들어온다 싶어가지고 그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을 써가면서 여러분들 나눠주고, 그걸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얘기해보는 식으로 해서 천회고원의 그 핵심 테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겸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리좀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개설해봤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텍스트를 조금씩 나눠드리고, 한 5쪽에서 10쪽 정도 사이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일찍 오셔가지고, 텍스트를 먼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수업은 한 10분 정도 조금 여러분들 읽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제 텀을 좀 두고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계속 해봅시다. 이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들레즈가다리나 천회고원이라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으시라고 짐작을 하기 때문에, 서론적인 얘기는 그냥 생략을 하고, 시간 많지가 않으니까, 텍스트 얘기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의미 나누고 있으면 또 같이 얘기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천회고원을 우리가 읽으려고 펼치면은 먼저 느끼게 되는 거는 낯선 개념들, 낯설고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기괴하게까지 보이는 그런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흥미로운 거는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개념들은 들레즈가다리가 창안한 게 아니에요. 기관들 없는 신체. 나는 이제 그걸 타의기관체라고 번역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강의하면서 번역도 좀 고정을 시켜볼까. 전에 강의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잠정적으로만 얘기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싶은데, 마드리드 오르간스라는 개념은 예컨대 아르또, 연극 작가죠, 그죠? 유명한 아르토의 개념이고, 예컨대 전쟁 기계 그러면 또 폴 미렐리오, 최근에 속도와 정치인가 하는 그 책 번역돼 왔죠, 그죠? 그래서 한 개념이고, 칼 영토화 하면은 보통 동물 행동학을 쓰는 말이에요. 동물 행동학.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쓴 용어 중에 따지고 오면은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거의 없어요. 10%도 안 돼요. 전부 다 기존의 어떤 텍스트들에서 얘기 드린 그런 개념들인데, 그런 개념들이 천회고원에 이렇게 모이는 거죠. 모이면서 말하자면은 일종의 개념적인 꼴라주라고 했어요. 꼴라주. 미술로 말하면 꼴라주, 개념 꼴라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떤 영역에 사용됐던 그 개념이 이 사람들의 텍스트에 와가지고 의미가 바뀌어요. 의미가. 예컨대, 미렐리오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쓴 전쟁 기계 개념이 이 사람 텍스트에 와가지고선 일반화돼가지고, 의미가 넓어져가지고, 어떤 국가장치,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모든 방식의 어떤 삶의 현실을 다 전쟁기계로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특정한 맥락에 사용되던 말을 가져와가지고
그 말에다가 어떤 굉장히 넓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 말을 사용을 하죠. 새로운 방식으로. 또, 아르토의 꼬르상 도르간느, 바디 위닷 오르간스란 말은 문자 그대로 몸만 얘기한 건데,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서는 아주 일반적인 의미, 어떤 그 시스템, 어떤 체제의 그 부분들을 이루는 것들이 고착화되지 않는, 그게 뭐 회사의 무슨 뭐 부일 수도 있고, 무슨 부, 군대의 무슨 뭐 어떤 뭐 여단, 사단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고착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또 사용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들레드가따리의 그런 방식의 사유를 이 사람들 스스로 용어로 말하면은 그런 개념들을 탈영토화시키는 거예요. 전쟁기계라는 개념을 비릴리오의 전쟁학이라고 하는 그 영토에서 떼어내가지고 탈영토화시켜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재영토화를 거지. 또 관계없던 말들이, 그러니까 예컨대 A라는 말은 어떤 문학자가 쓴 말이고 B라는 말은 어떤 뭐 자연과학자가 쓴 말이고 서로 관계없는 말인데 그걸 이 사람들은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요. 이 사람들 스스로 쓰는 말로 하면 접속하는 거죠. 이게 접속. 접속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콜라주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콜라병하고 신문지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사건의 철학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두 개의 사건이 계열화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탈영토화되고 접속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천회국을 읽기가 참 어려운 것이 개념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잘 친절하게 정리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개념들이 무더그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각 개념들이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다른 걸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기계 이해하려면 국가 정치도 알아야 되고 뭐 절편성도 알아야 되고 영토화도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딱 책을 읽으려고 펼치면은 처음부터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 하나하나가 다 앞에 뒤에 걸 전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책이 텍스트인데. 들레드가따리는 자기 있는 텍스트를 리니어하게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러지.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쭉. 아무데나 펼치라는 거야, 아무데나. 근데 그 과장이 아닌 게 실제 그래요. 과장이 아닌 게 똑같은 개념이 도덕의 지질학에서 얘기할 때는 자연철학적으로 그게 사용이 되고 이렇게 미시정치 얘기할 때는 정착적인 게 사용이 되고 공간을 얘기할 때 또 공간론적인 미학적인 게 사용되고 똑같은 막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디덕티브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텍스트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디덕티브한, 이렇게. 맨 처음에 딱 공리, 그 다음에 정리, 뭐, 다른 점, 이런 영역적이고, 리니어한 사고로 본다면은 엄청 미로와 같은 책이지, 미로, 그죠? 근데 그게 맞으면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과 비슷해요. 하나의 모나드는, 각각의 모나드는 전부 다 우주를 담고 있어, 그 안에. 전부 다 우주를 담고 있어. 라이프니츠의 모나드가. 블레이크의 그 시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는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그런 거죠, 그죠? 라이프니츠가 이제 그런 철학인데, 각각의 개념의 천의 개념 전체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프락탈 구조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구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이 책을 한 번 읽어가지고도 의미가 안 들어와요. 절대로. 왜냐? 책 구조 자체가 리니어하게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끝없이 참조해야 돼. 이거 읽다, 또 산적쪽 가서 또 이거 쭉 보고 또, 하면서,
끝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거울놀이 하듯이, 미러놀이 하듯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 한참 이제 읽어야지, 2번, 3번, 4번 계속 읽어야지, 나중에 이제 그 연결고리가 비로소 이렇게, 멋있게 들어옵니다. 영역적으로는 이게 해명이 안 돼, 영역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마치 막 이렇게 된다고 할까?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서 이 텍스트를 읽고 또 읽어가지고, 터득이 되니 이제, 이게 이렇게 다 연결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천일권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마치 카프카의 마치 책이 그렇듯이, 계속 읽어야 한다. 재독, 삼독을 이제 해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작업을 아주 거칠게 좀 약간 도식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윤곽만 딱 얘기한다면은 고중세의 본질 철학과 근대의 주체 철학을 동시에 넘어서는 그리고 관계의 철학으로 가는데 그 관계의 철학 자체도 말하자면은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구도입니다. 이런 식 구도. 그거를 이제 우리 텍스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얘기한다면 세계의 중심을 상정할 때 존재론적 근원을 상정할 때 세상은 선형적으로 배열된다. 어떤 근원. 근데 가장 전형적인 개념이 신이라는 개념이죠. 가장 전형적인 개념이죠. 또는 예컨대 근대 문명에서는 유럽이죠. 근대 문명에서는 유럽이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더나이제이션 한다라는 것은 곧 유럽화 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어떤 근원을 상정할 때 세계는 선형적이 돼요. 리니어하게 돼. 그러니까 예컨대 서구 중세의 어떤 사물의 의미와 가치는 그것이 신이라고 하는 근원, 신이라고 하는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거리가 얼마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사물이 신이라고 하는 완전하고 위대한 존재를 얼마만큼 담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물이 평가되죠. 또 예컨대 근대 화될 때의 과정을 본다면은 어떤 문명은, 어떤 문화는 그것이 얼마만큼 서구화되었느냐, 얼마만큼 서구에 가깝냐에 따라가지고 그 역사적 위상이 평가되죠. 측정되죠. 그죠? 그런 점에서 리니어한 거예요. 리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본 근대 보면 왜 의복도 다 이렇게 서양식으로 입잖아요. 그죠? 서양 군대식으로 이렇게 다 입잖아요. 그죠? 사물들은 근원과의 유사성을 준거로 해서 평가되고 위계화된다. 하이어라키. 위계화. 위계화된다. 마치 사다리처럼. 그런데 이제 근대적 사회는 모던을 그런 사회는 이거를 파기했죠. 중세적 위계 질서를. 중세적인 그 위계 질서를 파기했습니다. 동양어로 말하면은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그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근대 철학은 그런 위계 질서를 파괴한 대신에 그 대신에 세계의 중심에다가 인간을 놓죠. 인간을 놔요. 근데 근원에다가 힘을 놓을 때하고 중심에다가 인간을 놓는데 왜 인간은 근원에 놓지 않을까요?
신의 경우는 근원인데, 오리진인데, 인간은 근원이 아니라 센터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인간은 시간 가운데 있거든. 시간 가운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시간과 공간조차 초월한, 완벽히 맨 처음, 시초, 오리진에 있는 거야, 오리진. 근데 인간은 그건 아니거든. 인간은 분명 뭡니까? 어떤 공간 가운데에, 어떤 시간 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리진이라고는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 대신에 뭡니까? 오리진이라고 못하는 대신에 뭐라고 해요? 중심이다, 중심. 센터, 중심이다. 자, 아까는 오리진이라는 거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계지, 이렇게 위계. 사대 같은 위계인데, 그죠?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중심을 설정하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런 사다리가 아니라 어떤 원형이 되지. 이렇게 원형. 네? 원형. 그렇잖아요. 원형.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모든 사물들은 역으로 인간에게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거지, 이제는. 인간적인 것. 주체가 중심이 되고, 또는 뭐 유럽이 중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심이고, 그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멀리 떨어질수록 그것은 야만적인 것이고, 그죠? 비인간적인 것이고, 비문명적인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사물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방사선상으로 노서게 된다. 방사선상으로. 그래서 현대사회는 다시 근대의 이런 주체중심주의를 파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은 현대 철학의 흐름, 기본 주조는 일종의 반주체 철학, 반주체 중심주의 또는 반인간 중심주의죠. 반휴머니즘입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아까는 뭐 웬만한 현대 철학자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방식은 현저하게 다양하지만 함부로 일반할 수 없지만 아주 거시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회로 가느냐? 어떤 사회로? 근원도 파괴했고 주체도 파괴했어. 그러면 이제 뭐로 가느냐 도대체? 어떤 관계의 사회로 가죠. 관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어떤 근원이나 중심이 있는 게 아니죠. 관계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거지, 사이. 그죠? 사이. 어느 게 중심이나 근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의 이렇게 사이에 있는 게 사이. 이렇게 사이. 여러분들이 들레지 갖다 읽다 보면 가끔씩 불어로 하면 되고, 그리고라는 말이 이렇게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끔 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입니다. 요 말이 바로 요런 뉘앙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현대 사상 책들 읽다 보면 가끔 만나는 말이 in between 이런 말을 만나게 돼요. in between. between 요 사이 안에 이렇게 그래서 in between 이런 말을 가끔 만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 요런 것들을 보통 이제 장이라고 하죠, 장. 필드, 장.
그래서 푸코도 또 사회학자인 피에르 브루디에도 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필드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런 식의 장의 사유를 가장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게 구조주의죠. 구조주의. 그러니까 어떤 개체들이 아니고 이것 개체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개체를 초월한 어떤 근원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의 장이지 장. 그러면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런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고 이런 개별적인 것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에 맺어주는 이 장의 구조죠. 장의 구조. 이 장의 구조. 그죠? 그래서 구조주의예요. 구조주의. 그래서 구조주의는 고중세의 본질의 철학, 또 영원한 철학,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초월 철학과 근대의 주체 철학을 넘어서 가지고 관계의 사유, 장의 사유, 또는 차이의 사유, 차이. 왜 차이냐? 여러분들 이제 현대 세상 공부할 때 그 차이라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차이라는 말에 아마 주요 개념만 5개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용법만. 그래서 그 용법을 조심해 봐야 되는데, 이때의 차이는 이런 거죠. 차이들이지, 차이들. 여러분들이 언어학이나 이런 거, 기호학 같은 거 책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말 한번 만날 거예요. 차이들의 놀이. 차이들의 놀이다. 이런 말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차이들의 전체 놀이. 차이의 놀이. 왜 놀입니까? 여러분들 공놀이 생각하면 돼, 공놀이. 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상한 놀이를 하면은 내가 거기 가만히 있으면 놀이가 안 되잖아. 안 되지, 그지?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들의 놀이 아니야, 놀이. 이렇게. 차이들의 놀이. 이 놀이란 말이 괜히 쓴 말이 아니에요. 괜히 그냥 의미없는 수사가 아니고, 이런 의미의 놀이야. 그런 놀이. 그래서.